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담금 납부를 미루며 갑질하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돈 대신 파묘로 지급하겠다며 분담금 납부를 또 미룬 인도네시아, 계약서에도 없던 기술 이전을 해달라며 뒤로는 프랑스 전투기를 또 사들였죠. 하지만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KF-21 출고식에서 인도네시아의 국기를 싹 다 빼버렸고 인도네시아에 배정됐던 KF-21 16대를 전부 아랍에미리트에 넘겨버렸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인리를 퇴출시킨 한국의 단호한 결단,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사천 공장에서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KF-21 전투기 동체에 선명하게 박혀있던 인도네시아 국기가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북북 뜯겨 나갔어요. 수십만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요. 8년간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던 나라의 국기가 스티커 한 장처럼 벗겨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금장 로고가 박힌 UAE 전용기와 1조 원짜리 현금 수표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참극의 반가쇠를 당긴 건 바로 접니다. 저는 아리프 위자야, 인도네시아 국방부 획득총괄국장이었습니다. 28년간 자카르타 방산 조달의 모든 거래를 주물러 온 사람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제 사인 없이 전투기 한 대도 굴러가지 못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언제든 구워 삶을 수 있는 하청업체쯤으로 여겼어요. 1조 원의 빚을 밀어놓고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오만의 대가가 얼만지 저는 사흘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건 그날 자카르타 회의실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대표단을 3시간이나 복대 세워놓고 저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복도 소파가 불편하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쿠션이 얇아서 30분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에어컨도 안 되는 그 복도에서 3시간을 버티게 하면 어떤 인간이든 기가 꺾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부사장도 1시간 반 만에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은 3시간이 지나도 아무 항의가 없었습니다. 비서관한테 물었더니 복도에서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짜증이 났습니다. 기가 꺾여야 협상이 쉬운데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티고 있다니요. 아주 괘씸했습니다. 저는 셔츠 소매를 한번 걷어 올려 브레게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소사 파리본사 로비스트가 지난달 선물한 시계예요. 팔목에 감기는 무게감이 제 권위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쾅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을 겁니다. 한국 대표단 3명이 긴 테이블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산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번지르르한 양복이 아니라 손목깃이 해진 항공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송재호, KAI 수출전략본부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는데 차림새만 보면 공장 현장 반장 같았어요. 제가 문을 차고 들어서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더군요. 두꺼운 서류 뭉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저를 건드렸어요.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납 분담금 청구서 1조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송 본부장의 얼굴 앞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종이 몇 장이 테이블 모서리를 넘어 바닥에 흩어졌어요. 송 본부장의 옆에 앉은 젊은 실무자가 움찔했지만 정작 송 본부장 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금은 한 푼도 못 줍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의자에 앉지도 않은 채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한국 실무자 하나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려 했어요. 송 본부장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며 그를 제지했습니다. 서류는 바닥에 그대로 두라는 뜻이었죠. 그 여유로운 제지가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어요. 인도네시아산 파묘로 퉁치겠습니다. 현물 대납이요. 싫으면 오늘부로 공동개발국 이름표 떼겠소. 벼랑 끝 협박이었습니다. 계산은 끝나 있었어요. 한국은 KF-21의 최초 수출 실적이 간절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이 수출 타이틀에 박혀야 후속 중동 시장이 열리거든요. 그 목마름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판을 깨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순간 한국이 사색이 되어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남아 최대 시장이라는 간판의 무게를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송 본부장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무표정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뒤덮인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안 떨까? 왜 저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 의문을 곱씹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어젯밤 프랑스 다소사와 은밀하게 체결한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가계약서 4번이었습니다. 10조 원짜리 현금 계약이에요.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일부러 송 본부장 쪽으로 밀었어요. 한국한테 줄 돈은 없지만 프랑스한테 줄 돈은 넘친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완벽한 모욕이었죠. 우리 현금은 라팔했습니다. 이 판 안 깨고 싶으면 밀린 돈 탕감하고 KF-21 핵심 도면부터 넘기시오.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국 실무자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분노 때문이겠죠.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 송 본부장이 울상을 지으며 본국에 긴급 연락을 하겠죠. 서울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고개를 숙이고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뻔한 수순이었어요. 그때 송 본부장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딸깍! 붉은 불빛이 전멸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소리만 윙하고 돌았어요. 제 시선이 녹음기에 꽂혔습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심장이 한 박자 빨라진 걸 느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조 원짜리 다소 계약서를 턱으로 가리키며 웃었어요. 이건 보셨습니까? 제 목소리엔 여전히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송 본부장이 다소 계약서를 힐끗 보았습니다. 딱 1초였어요. 그리고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서류를 집어 들지도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10조 원짜리 폭탄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건조했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축하인지 조롱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제 태양혈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청을 높였어요. 라팔의 성능이 KF-21보다 월등하다는 이야기부터 인도네시아 없이는 한국 방산이 동남아 시장에 발도 못 붙인다는 협박까지 생각나는 모든 무기를 쏟아냈습니다.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질렀어요. 회의실 유리창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송 본부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함이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동안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항공잠바 안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수첩도 함께 나왔습니다. 만년필 뚜껑을 조용히 열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싸각, 싸각, 싸각. 제가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수첩 위에 올라갔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어요. 간간히 손목의 낡은 카시오 지샥 시계를 확인하며 오후 4시 27분 현물 대납 요구 재차 확인이라는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제 협박을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기상청 직원이 오늘의 기온을 적듯 담담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한기였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닥에 엎드려 빌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기계처럼 제 협박을 건조하게 기록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모든 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정밀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감각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완벽했던 제 승리의 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균열이 한 줄기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28년 경력의 아리프 위자야예요. 항공잠바 입은 공장 반장 따위한테 기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최후 통첩을 내뱉었어요. 사흘 안에 답을 가져오시오. 아니면 끝입니다. 송 본부장은 만년필 뚜껑을 닫았습니다. 수첩을 덮고 가슴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꺼졌어요. 회의실을 나가기 직전 송 본부장이 문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죠.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서서 브레게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었어요. 방금까지 제가 압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하다니 뭐가 충분하다는 겁니까? 시계 초침이 똑딱거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심장 밑바닥에서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사흘이 아니라 이틀이었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자카르타를 떠난 지 이틀 만에 샤프리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장관이 새벽에 전화를 거는 건 두 가지 경우뿐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거나 누군가의 목을 치라는 명령이거나 그날은 전자였습니다. 위자야, 올해 KF-21 분담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한 푼도 안 남겼어. 장관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길들이기라는 이름이 붙은 작전이었어요. 예산이 없으니 돈을 못 준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니 협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면 한국이 결국 무릎을 꿇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요. 장관님 명판단이십니다. 그 말에 장관이 껄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예산 삭감 소식을 한국 쪽에 통보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공문 한 장으로 끝냈어요.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항해 공문이 쏟아지겠죠. 외교 채널을 동원해 압박하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국회가 예산을 잘랐다며 양손을 들면 끝이에요. 뻔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항해 공문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서울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외교 채널도 조용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 침묵을 한국의 굴복으로 해석했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 입을 다문 거라고요. 제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일주일 뒤 저는 한국을 제대로 엿먹이기 위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카타르에서 퇴역 예정인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 24대를 현금 1조 원에 긴급 구매한다는 기사를 터뜨린 거예요. 의도적이었습니다. 한국한테는 돈이 없다고 울상을 짓고 같은 주에 프랑스제 중고 전투기를 현금 박치기로 사들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한국 여론이 들끓겠죠. KAI 내부에서 인도네시아와 손절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 정부가 다급해져서 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뉴스 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캡처해서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장관이 엄지 이모티콘을 보내왔어요. 다음 날 자카르타 국방부에서 후속 협의가 잡혔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다시 왔어요. 같은 항공잠바, 같은 카시오 지샥시계, 같은 무표정,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라주 기사가 나간 뒤니까 당연히 안색이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든가, 최소한 언성을 높이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 본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에서 신문 스크랩을 한 장 꺼냈어요. 카타르 미라주 구매 기사였습니다. 깔끔하게 오려붙인 스크랩 옆에 빨간 펜으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두꺼운 바인더에 철했습니다. 바인더 표지에는 계약 위반 누적 기록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담담하게 서류를 정리하는 회계사처럼요. 그 모습이 거슬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송 본부장이 듣도록 중동 무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켰습니다. 아랍어 통역관을 끼고 UAE 쪽 중개상과 라팔 부품 수급 이야기를 나누며 낄낄거렸어요. 한국 전투기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송 본부장은 제 통화 내용을 들으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또 적고 있었어요. 만년필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제 웃음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공문 한 장을 밀었습니다. KF-21에 인도네시아 국기를 계속 달아주는 조건으로 ASA 레이더 핵심 소스 코드를 이전하라는 공식 요구서였어요. 제 도장까지 찍어서 보냈습니다. 선을 넘는 요구라는 건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밀어붙이면 한국이 결국 꺾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잃는 것보다 소스코드 몇 줄 넘기는 게 싸다고 판단할 테니까요. 송 본부장 옆에 앉은 젊은 KAI 실무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명이라도 감정을 터뜨리면 그걸 빌미로 외교 문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라. 속으로 빌었어요. 송 본부장이 그 실무자를 봤습니다. 눈짓 한 번이었어요.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가로저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어요. 실무자의 주먹이 풀렸습니다. 떨리던 입술이 다물렸어요. 완벽한 제지였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눈빛 하나로 분노를 잠재운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송재호라는 사람이 단순한 실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 실문이 벌컥 열렸어요. 토니 하르요노 공군 참모총장이 들어왔습니다. 군복깃이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고 얼굴이 붉었어요. 분노로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장관의 허락 없이 회의실에 난입한 거였어요. 국장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현대전에서 무인기와 연동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한국 KF-21이 유일합니다. 라팔은 깡통이에요. 6세대 무인기 연동 기술이 빠진 전투기를 사는 건 30년 전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알량한 갑질이 조국의 하늘을 팔아먹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토니 참모총장의 목이 붉어질 때까지 외치는 그 절규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손등으로 코끝을 문질렀습니다. 군인은 무기만 알지 정치를 모릅니다. 한국 전투기가 좋은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입니다. 한국을 쥐어짜서 기술을 공짜로 뜯어내는 게 인도네시아의 국익이에요. 저는 경호원을 불러 토니 참모총장을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참모총장이 문틀을 붙잡고 버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직후 바유 위도도 정비대대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사정이 딱했어요. 수라바야 공군기지에서 가동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날 수 있는 전투기가 10대 중 3대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7대에서 쓸만한 부품을 뜯어다가 3대에 끼우는 동족 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유 대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국장님, 부품 수급이 안 되면 다음 달에는 비행 가능한 기체가 한 대로 줄어듭니다. 제발 무리한 협상을 멈춰 주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코웃음이었어요. 바유 대대장의 간청을 한쪽 귀로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장에서 렌치를 돌리는 사람들의 사정 따위는 제 계산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천 KAI 공장에 파견된 우리 기술진에게 극비 지시를 내렸습니다. KF-21 핵심 서버에 접속해서 설계 도면을 다운로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인질이 되어주면 더 좋았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진을 건드리면 외교 문제로 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양면 작전이라고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답이 온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파견 기술진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서버에 접속이 안 됩니다. 모든 계정이 조회 전용으로 강등되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아채기 전에 이미 권한이 잠겨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아무 예고도 없이 한국은 핵심 서버의 문을 닫아 걸었던 겁니다. 항해 공문 한 장 없이요. 경고 한마디 없이요. 그냥 잠갔어요. 저는 브레이크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에서 저는 KAI 측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의 전원 코드를 잡아 뽑아버렸어요. 스크린이 꺼지며 회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나름의 최후 시위였어요. 의자를 걷어차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쿵소리가 났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문을 박차고 나간 뒤 송재호 본부장은 어두워진 회의실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낡은 카시오 지샥시계의 야광 버튼을 눌러 시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약 위반 누적 대장을 펼쳐 빨간 펜으로 가지런히 줄을 그었습니다. 날짜, 시각, 위반 내용. 제가 회의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전원 코드를 뽑고 스크린을 꺼뜨린 그 모든 행위가 한 줄 한 줄 적혀 들어갔어요. 제가 쏟아낸 모든 오만과 모욕이 빨간 펜 아래에서 가지런히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한 기록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외신이 먼저 알려줬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저는 블룸버그 속보로 접했어요. 사천 공장에서 6세대급 무인기 연동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양상이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외신 일면을 도배했어요. CNN, 로이터, 알자지라까지 일제히 톱뉴스로 올렸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와 무인기 복합체계가 완벽하게 연동된 전투기라는 수식어가 기사마다 붙어 있었어요. 시간당 유지비가 1,500만 원이라는 숫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출고식이라 잔치를 벌인다는 뜻이죠. 잔치엔 귀빈이 필요합니다. 공동개발국 획득총괄국장인 제가 단상에 서야 그림이 완성되거든요. 인도네시아 국기가 전투기 동체에 박혀있는 장면을 전 세계에 송출하려면 저를 모셔가야 해요.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사천 출고식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VIP 전용기로 도착해서 한국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현지 조립 라인 100% 무상 이전 합의서에 사인하는 장면을 외신 카메라에 담는 거예요. 한국이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서 최대한의 전리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출고식까지 딱 일주일 남은 날이었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비서관이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하였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한마디만 했어요. 한국 쪽 본부장이 왔다고요. 약속 없이, 예고도 없이 저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왔군요. 드디어 출고식 VIP 초대장을 들고 온 거예요. 한국도 체면이 있으니까 직접 가져온 거겠죠.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여유롭게 브레게 시계를 매만졌어요.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항공 잠바는 그대로였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느긋하지 않았어요. 군인처럼 곧고 빨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앉은 채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초대장 가져왔소? 제 목소리엔 여유가 묻어 있었어요. 송 본부장은 제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악수를 무시한 거예요. 대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 책상 한가운데 꽂아 넣었습니다. 쿵! 무게감이 있었어요. 서류가 책상 위에 팽고지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초대장치고는 너무 두꺼웠거든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안에서 나온 건 VIP 좌석 배치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KAI의 붉은 직인이 나란히 찍힌 공문이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계약 파기 예고장. 5글자가 선명했어요. 핏빛 직인 2개가 마치 눈알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은 단 3줄이었어요. 미납금 1조 원 전액 현금 납부, 기술 이전 요구 전면 철회, 72시간 내 확약서 서명, 3줄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습니다. 조건 미이행 시 인도네시아 배정 물량 16대 전량 연구 취소. 연구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배에서부터 올라온 웃음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이 감히 인도네시아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겠다고요? 1조 원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요? 72시간 안에?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송 본부장의 눈앞에서 흔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외교적 결례요. 소매를 걷어붙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불에게 시계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고 한국의 방산 수출에 인도네시아라는 이름표가 얼마나 절실한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딴 장난질로 우리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있는 힘껏 책상을 내리쳤어요. 컵 받침이 튀어올랐습니다. 송 본부장은 제 고함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았어요. 제가 숨을 고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왼손을 들어 자기 손목에 낡은 카시오 지샥 시계를 톡톡 쳤어요. 검지손가락으로 2번. 그 동작의 의미를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다. 72시간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 뜻이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또 그 감각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한기. 하지만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함을 분노로 덮어 씌웠어요. 나가쇼! 고함과 함께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쌍욕을 퍼부었어요. 인도네시아어로, 영어로 생각나는 모든 언어를 동원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제 욕설을 등에 맞으며 집무실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지는 동안에도 저는 욕을 멈추지 못했어요. 목이 쉬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이 조용해졌을 때 저는 책상 위에 남겨진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핏빛 직인 2개가 여전히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72시간, 사흘, 고작 사흘이잖아요. 한국이 진짜로 끊겠습니까? 인도네시아를요?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을요? 말도 안 됩니다. 허세예요. 해어세. 저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정확히 던졌어요. 쓰레기통 안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불에게 시계의 초침이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허세라고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불에게 시계줄을 매만지는 손가락 끝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어 떨림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요. 쓰레기통에 구겨 넣은 서류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에 손을 넣었어요. 구겨진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 사이로 붉은 직인이 다시 보였어요. 연구 취소. 연구라는 글자가 구김살 사이에서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책상 서랍 맨 안쪽에 밀어넣고 서랍을 닫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72시간. 숫자가 머릿속에서 시계 초침처럼 똑딱거렸어요.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칼을 뽑은 걸까요? 송재호 본부장이 제 손목 시계를 톡톡 치던 그 동작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했던 그 얼굴에서 저는 어떤 표정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분노도, 경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서재 창문 너머로 자카르타의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수라바야 기지에서 부품이 없어 날지 못하는 전투기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유 대대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매달리던 게 생각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에요. 제 사정이 아닙니다. 저는 서랍을 닫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덮었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어요.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KAI 발신이었어요. 자녀 시간 통보, 70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진짜 시작된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베개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불에게 시계의 초침이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밤새 멈추지 않았어요. 데드라인 48시간 전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불안했습니다. 새벽부터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어요. KI에서 보내는 자녀 시간 통보가 2시간 간격으로 찍혀 들어왔습니다. 자녀 48시간, 자녀 46시간,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 없는 숫자들이 화면에 줄지어 내려앉을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차관보를 불렀어요. 험한 수디르자. 제 밑에서 12년간 굳은 일을 도맡아온 충직한 부하입니다. 저는 험한을 한국의 특사로 보내기로 했어요.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장관님, 결제가 아직 안 떨어졌으니 한 달만 연기해달라.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관료의 세계에서 결제 핑계는 만능이거든요. 미국한테도 통하고 프랑스한테도 통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험한이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착륙 후 곧장 KAI 본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전화를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초조해졌어요. 3시간째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험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국장님, 면담이 거절됐습니다. 로비에서 30분을 기다렸는데 접수 담당자가 나와서 종이 한 장을 건네더군요. 거기에 딱 한 줄 적혀 있었습니다. 72시간 현금 완납 확약서 외 일체의 문서 접수를 거부한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전박대.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보를 문전박대한 겁니다. 로비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판을 벌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언론이었어요. 한국 여론을 뒤집으면 됩니다. KAI가 동남아 최대 파트너를 갑질로 내쫓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부가 압박을 받겠죠. 그러면 KAI도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카르타 주재 한국 언론 특파원 2명에게 비밀리에 접선했어요. 촌지를 찔러 넣었습니다. 기사 방향까지 친절하게 써줬어요. 한국 방산업체 오만, 동남아 파트너를 협박하는 KAI의 민낯, 제목까지 정해줬습니다. 기사가 송고되기도 전에 역풍이 불어왔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 계약 위반 사항 팩트체크 일지 전문 공개. 방사청이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언론 플레이를 준비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팩트체크 문서를 전 세계 외신에 뿌려버렸어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위반 기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파뮤 현물 대납 요구 일시와 발언 원문, 카타르 미라주 현금 구매 건과 예산 삭감 통보 시점의 모순, 에이세 소스코드 이전 요구 공문 전문, 파견 기술진을 통한 설계 도면, 불법 다운로드 시도 정황, 전부 날짜와 시각이 붙어 있었어요.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회의실에서 사각거리며 적어 내려가던 그 수첩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줄을 긋던 그 바인더였습니다. 제가 쏟아낸 모든 오만과 모욕이 날짜별로 색인이 붙어서 전 세계 앞에 펼쳐진 거예요. 제 얼굴에서 피가 쫙 빠졌습니다. 글로벌 여론이 뒤집혔어요. 로이터가 먼저 받아 적었습니다. CNN이 뒤따랐어요. 알자지라가 특집 패널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갑질 프레임은 단 한 줄도 기사화되지 못했어요. 대신 전 세계 헤드라인을 도배한 건 인도네시아의 기만적 이중 계약과 불법 기술 탈취 시도라는 문구였습니다. 촌지를 먹인 한국 특파원 2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기사를 못 쓰겠다고요? 방사청 팩트체크가 너무 촘촘해서 반박할 구석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긴급 이메일을 작성했어요. 파뮤 대납 비율을 50%로 줄이겠다는 2차 타협안이었습니다. 반은 현금, 반은 파뮤. 나름 양보한 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수신 확인이 뜨기까지 5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그로부터 30초 만에 왔어요.
본 문서는 72시간 현금 완납 확약서가 아니므로 자동 폐기합니다. 한 줄이었습니다. 사람이 쓴 문장이 아니었어요. 매크로 답변이었습니다. 자동 응답. 제 타협안을 사람이 읽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기계가 걸러낸 겁니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넘어져 서류 위에 갈색 얼룩이 번졌습니다. 데드라인 24시간 전이었어요. 저는 외교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긴급 훈령을 내려 한국 외교부에 압박을 넣으라고 지시했어요. 대사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방산 계약은 양국 외교 관계의 근간이니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논리였어요. 외교부가 나서면 방사청도 KI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대사관에서 회신이 온 건 2시간 뒤였습니다. 한국 외교부 동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대사를 만났대요. 면담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국장이 한 말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방산 수출은 철저한 계약 원칙의 문제이며 외교부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7분. 고작 7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데드라인 18시간 전, 저는 최후의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분담금 10년 거치 분할 납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10년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자카르타 공증사무소를 새벽에 깨워서 도장을 받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캔해서 KAI에 전송했습니다. 답이 바로 왔어요. 이번엔 매크로가 아니었습니다. 화상 연결 요청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대화 창구가 열리는 건가. 화면이 켜졌어요. KAI 실무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실무자는 제가 보낸 10년 거치 분할 납부 서류를 출력해서 들고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한 그 서류를요. 실무자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옆에 놓인 파쇄기에 서류를 밀어 넣었습니다. 윙! 기계음이 화상 마이크를 통해 제 귀에 꽂혔어요. 제 눈앞에서 새벽에 공증사무소를 깨워가며 만든 서류가 면발처럼 잘려나갔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연결 종료.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토니 하르요노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군복이 구겨져 있었어요.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토니 참모총장이 제 책상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위자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지금이라도 현금을 치면 늦지 않았어. 미라주 계약을 취소하고 그 돈을 한국에 보내면 아직 기회가 있단 말이야. 토니 참모총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멱살을 잡힐 뻔했습니다. 참모총장의 손이 제 옷깃 근처까지 왔어요. 저는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2명이 달려와 참모총장의 양팔을 잡았어요. 토니 참모총장이 끌려나가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조국의 하늘을 팔아먹고 있어. 알고나 있냐? 문이 닫혔어요. 고함이 복도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고치며 브레이크 시계를 봤어요. 데드라인 12시간 전.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샤프리 장관의 사저로 달려갔어요. 장관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한국 쪽도 체면을 세워줄 겁니다. 장관은 인도네시아 군부의 최고 실세예요. 그분의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사저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비서관이 나왔어요. 장관님을 뵈어야 합니다. 긴급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관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장관님 말씀이십니다. 내 선에서 알아서 수습해. 철문이 닫혔습니다. 콩!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를 때렸어요. 저는 철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꼬리 자르기. 장관이 저를 버린 겁니다. 내 선에서 알아서 수습해. 그 한마디가 제 28년 충성에 대한 답이었어요. 차에 돌아와 운전대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카이벌씬! 자녀 시간 통보 10시간. 이어서 또 울렸어요. 자녀 9시간. 사형 선고가 1시간 간격으로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조수석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났어요. 자카르타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전부 삼켜버렸거든요. 저는 운전대 위에 이마를 댄 채 눈을 감았어요. 송재호 본부장이 카시오 지샥 시계를 톡톡 치던 손가락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그 사각거리는 만년필 소리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자녀 8시간.
데드라인 종료 2시간 전이었습니다. 새벽 내내 한숨도 못 잤어요. 셔츠가 땀에 절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거울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셨는데 손떨림만 심해졌어요. 카페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보면 칼을 못 쓰는 법이에요. 적어도 제가 아는 세상에서는 그랬습니다. 화상 연결 요청을 보내고 3분을 기다렸어요. 수락 알림이 떴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아니었어요. 항공잠바도 가시오 지샥시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퇴 안경을 쓴 사내가 화면 정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가르마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양복깃에 방위사업청 배지가 붙어 있었어요. 배지 아래 이름표를 읽었습니다. 박태산 계약 법무부장.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송 본부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태산이라는 사내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동공이 미동하지 않았어요. 송 본부장님은 출고식 현장 준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남은 절차는 제가 담당합니다. 남은 절차. 그 단어가 귓전을 스쳤어요. 절차라니요?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까? 저는 화면을 향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땀이 턱끝에서 뚝 떨어졌어요. 박 부장, 좋습니다. 적당히 깎아줄 테니 이쯤에서 합의합시다. 파묘 비율을 30%로 낮추겠소. 나머지 70은 현금으로 하겠소. 단, 납부 기한을 6개월만 늘려주시오. 제 목소리엔 애걸이 묻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알았어요. 이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차릴 여유가 없었어요. 16대의 전투기가 사라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었으니까요. 박태산 부장은 제 말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어요. 송재호 본부장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인상이었어요. 박 부장이 천천히 책상 위에서 두꺼운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법무 검토 완료라는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파일을 세우르륵 펼쳤어요. 수십 장의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특정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박 부장이 그 페이지를 카메라 앞으로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가득 글씨가 찼어요. 본 계약서 특약 제사조 2항, 조건부 유예 절대 불가 조항에 의거하여 귀국에 연장하는 검토 가치조차 없어 즉각 폐기했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는 평탄했어요. 뉴스 앵커가 오늘의 날씨를 읽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날씨가 아니었어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특약 제사조 2항이라니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계약서를 사인할 때 분명히 훑어봤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훑어보지 않았어요. 부하 직원에게 시켜서 요약본만 받아봤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누가 다 읽겠습니까? 특약은 형식적인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국이 파기할 배짱이 없을 테니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박 부장이 계속 읽었어요. 동조항 남목. 기한 내 조건 미이행 시 기납부금 전액은 대한민국 국고에 영구 귀속되며 공동개발국 지위는 복원 불가능한 형태로 영구 박탈됩니다. 영구 귀속. 귀가 먹먹했어요. 6천억 원이 영구 귀속된다고요? 우리가 8년간 나눠낸 그 돈을 한 푼도 안 돌려준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욱신거렸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그건 사기 계약이요. 그 조항은 무효요. 우리한테 설명한 적도 없잖소.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태산 부장은 안경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자 서류 뒷면을 카메라에 비췄어요. 서명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획득 총괄국장 아리프 위자야. 제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까지 제 손으로 적은 겁니다. 5년 전이었어요. 읽지도 않고 사인한 그 페이지가 지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면 속 박 부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양손을 가지런히 책상 위에 모았어요. 기다리는 자세였습니다. 더 할 말이 있으면 하라는 뜻이었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역소. 박이야시오. 하지만 우리가 낸 6천억 원은 당장 토해내야 할 것이오. 국제중재재판소에 가겠소. 환불 카드였습니다.
6천억이라는 숫자가 제 마지막 무기였어요. 한국이 아무리 원칙을 내세워도 6천억 원을 그냥 삼킬 수는 없을 겁니다. 국제 여론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돈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박태산 부장이 입꼬리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련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어요. 박 부장이 방금 읽었던 서류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카메라에 비췄어요. 제 사인 바로 위에 있던 문구를 검지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납부금 전액 국고, 영구 귀속, 귀국이 사인하신 조항입니다. 화면이 흐려졌어요. 제 눈에 물이 고인 건지, 화면이 고장난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6천억 원이 증발한 거예요. 8년간 나눠냈던 돈이 한국 국고에 영원히 묻히게 된 겁니다. 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사인한 조항이니까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4천 KAI 공장에 파견된 우리 기술진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극비 지시였습니다. KAI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물리적으로 하드디스크를 뽑아라. 서버가 잠겨 있으면 본체를 통째로 들고 나와라. 뭐라도 갖고 나와야 합니다. 뭐라도요? 답장이 온 건 7분 뒤였어요. 팀장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국장님, 모든 계정이 잠금 처리됐습니다. 기숙사에서 짐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한국 경찰이 와 있습니다. 지금 통제 아래서 짐을 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갈라졌습니다. 한국 경찰. 경찰이 왔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올라왔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화상 화면 속 박태산 부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이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어요. 안경 너머 동공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기어 올라와 화면을 붙잡고 악을 쓰는 동안에도 미동이 없었어요. 이건 사기요. 국제재판소에 가겠소.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오. 제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성대가 타는 것 같았어요. 박태산 부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를 양복 안감으로 닦았어요. 다시 썼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자 오른손을 움직여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장치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빨간색 타이머였습니다. 디지털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타이머의 숫자가 보였어요. 3분 27초, 3분 26초. 데드라인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심장이 같이 쪼그라들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타이머 숫자만 줄어들었어요. 2분, 1분, 30초, 10초. 박태산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지휘 영구 박탈 자동 절차를 발동합니다. 타이머가 0을 가리켰어요. EBI 하는 전자음이 화상 스피커를 통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끝나자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절차 개시 완료. 박태산 부장이 서류를 덮었어요. 파일을 닫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경 너머 시선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위자야 국장님, 72시간 동안 기회를 드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연결 종료. 제 집무실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땀범벅이 된 얼굴, 충혈된 눈, 벌어진 입. 그 얼굴이 제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의 계시계에 초침이 텅 빈 방 안에서 또각거렸어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버비. 차가운 기계음이 스마트폰에서 울렸습니다. 자정 정각이었어요. 72, 시간의 카운트다운이 끝났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문구는 단 한 줄이었어요. 데드라인 만료. 최종 절차 개시. 저는 집무실 소파에 구겨진 채 그 알림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넥타이는 풀린 지 오래였고 셔츠 단추 2개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언제 뜯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KAI 발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송재호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항공잠바 대신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차림이었습니다. 출고식 복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사람한테는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송 본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제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어요. 28년 관료 생활에서 수많은 눈빛을 봐왔지만 저렇게 고요한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송 본부장의 오른손이 움직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꺼운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수백 페이지짜리. 8년 전 제가 사인한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송 본부장이 왼손으로 붉은 도장을 집었어요. 계약 파기. 영문으로 터미네이티드라는 글자가 새겨진 고무인장이었습니다. 도장을 계약서 표지에 대고 힘을 줬어요. 쾅! 소리가 화상 스피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번졌어요. 8년짜리 계약이 붉은 도장 하나로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 본부장이 도장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덮었어요. 표지의 붉은 인장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연결 종료. 그로부터 15분 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샤프리 장관이었어요. 새벽에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전쟁이 터졌거나 누군가의 목이 달아나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장관의 목소리는 쉰 듯 낮았습니다. 위자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기를 막아. 이제 와서요? 사저 철문 앞에서 저를 내쫓아 놓고 네 선에서 알아서 수습하라고 등을 돌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수를 쓰라고요? 가슴 밑바닥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지만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장관은 장관이니까요. 저는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급하게 KI 쪽 라인을 돌렸어요. 송재호 본부장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더니 뚝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어요. 방사청 국제협력과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번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계 음성이 나왔어요. KI 대외협력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방사청 대변인실, 수신 거부,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모든 발신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저는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이 두 번째로 갈라졌습니다. 동이 텄어요. 3월 27일 아침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집무실 창가에 서서 그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뉴스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천 KI 공장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시작됐다는 속보였습니다. 전 세계 외신이 운집했다는 기사가 줄줄이 올라왔어요. CNN, 로이터, 알자지라, NHK, 사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전 세계 카메라가 모인 거예요. 저는 텅 빈 집무실에서 스마트폰 유튜브 생중계를 켰습니다. 갈라진 화면 너머로 사천 공장 활주로가 보였어요. 하늘이 쪽빛이었습니다. 자카르타의 흐린 하늘과는 달랐어요. 투명했습니다. 활주로 위에 KF-21이 서 있었어요. 은회색 동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건 진짜 아름다운 전투기였습니다. 카메라가 동체를 클로즈업했어요. 기수 아래쪽에 두 개의 국기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 빨간색과 하얀색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갈기갈기 찢어놓은 파트너십의 마지막 흔적이 전투기 동체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생중계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단상 위에 한국방위사업청장과 KAI 대표이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축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축사를 듣지 않았어요. 시선이 동체의 인도네시아 국기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아직 붙어 있다. 아직은 괜찮다. 무의미한 위안이었지만 그것밖에 붙잡을 게 없었습니다. 축사가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다시 전투기 쪽으로 돌아갔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KAI 정비복을 입은 사내 두 명이 전투기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헤라와 클리닝천이었어요. 생중계 카메라가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수십만 시청자가 보고 있었어요. 정비사 두 명이 전투기 기수 아래에 섰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바로 눈앞이었어요. 한 명이 헤라를 국기 시트지 모서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쓱! 시트지가 들렸어요. 다른 한 명이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겼어요. 버그! 소리가 났어요. 빨간색과 하얀색이 동체에서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커였어요. 스티커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북북. 접착제가 늘어나며 실이 생겼어요. 정비사가 힘을 주자 시트지가 한 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구겨진 차에 정비사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정비사가 그걸 접었습니다. 4번을 접어 주머니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비복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끝이었어요. 8년짜리 파트너십이 30초 만에 뜯기고 접히고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활주로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유튜브 생중계 실시간 채팅창에 글자들이 쏜살같이 올라갔어요. 영어, 아랍어, 한국어, 일본어.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졌어요. 세 번째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중계가 계속됐어요. 국기가 뜯긴 자리에 은회색 동체 표면만 드러나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때 뒤에서 무릎 꿇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돌아봤어요. 바유 위도도 정비대대장이 집무실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몽키 스패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바유 대대장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우리 하늘이 지워졌어. 바유 대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었어요. 수라바야 기지에서 부품 없는 전투기를 동족포식으로 겨우 살려내던 사내가 갈라진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조국의 국기가 뜯겨나가는 걸 보며 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몽키 스패너가 발밑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스패너로 매일 전투기 볼트를 조이던 손이 지금은 제 얼굴을 감싸고 떨고 있었어요. 저는 바유 대대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부품을 보내달라고 매달리던 바유 대대장을 코웃음으로 쫓아냈던 사람이 접니다. 참모 총장의 경고를 경호원을 시켜 끌어낸 사람이 접니다. 그 모든 결정의 끝에 지금 이 장면이 있었어요. 구겨진 국기, 무너진 사내, 텅 빈 집무실, 갈라진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기가 뜯긴 KF-21의 은회색 동체가 사천의 쪽빛 하늘 아래서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전투기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정비사 주머니 속에 구겨져 들어간 국기만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국기가 뜯겨 나간 자리에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생중계 화면 구석에 뭔가가 잡혔어요. 활주로 끝자락에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민항기가 아니었어요. 동체 전체가 진주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수직 미익에 금장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랍어 서체였어요. 카메라가 급하게 줌을 당겼습니다. 전용기였어요. UAE 국적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주워들고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갈라진 유리 틈 사이로 전용기의 도어가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트랩이 내려왔어요. 하얀 전통 복장을 한 사내가 트랩 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사천 활주로의 아침 바람에 카피에가 펄럭였습니다. 타레크 알 호사니, UAE 타와준 사무총장이었어요. 중동 방산시장의 최고 실세입니다. 이름만으로 수조 원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출고식 뒤빈 명단에 UAE는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알 호사니 총장이 트랩을 내려와 활주로를 성큼성큼 걸었어요. 한국 쪽 관계자 서너 명이 달려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송재호 본부장도 보였어요. 감색 정장 차림의 송 본부장이 알 호사니 총장과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72시간 데드라인이 끝나자마자, 정확히 끝나자마자 중동 최고 실세가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겁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이건 처음부터 짜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잘라내는 순간을 기다리며 활주로 너머에서 엔진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 호사니 총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방향을 틀었어요. 마이크 숲이 단상 앞에 빼곡했습니다. 알 호사니 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랍어가 아닌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동시통역이 한국어와 아랍어로 깔렸어요. 생중계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떴습니다. 저는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어요. 눈알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알 호사니 총장이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버린 물량 16대 전량을 우리 UAE가 즉시 인수하겠습니다. 버린 물량. 버렸다고요? 우리가 버린 게 아닙니다. 빼앗긴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알 호사니 총장의 입을 통해 나온 단어는 분명히 버린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내다버린 쓰레기를 UAE가 주워 담겠다는 뉘앙스였어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알 호사니 총장의 발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문장에서 저는 의자 팔걸이를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가격 협상은 필요 없습니다. 1조 원 전액을 현금 100% 선입금으로 즉시 결제하겠습니다. 전액 선입금, 깎기 한 푼 없이 현금으로.
저는 8년 동안 1조 원을 밀어놓고 파묘로 때우겠다고 발악했어요. 그런데 UAE는 1조 원을 그 자리에서 협상 한 번 없이 현금 다발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제가 8년간 질질 끌며 한국에 숨통을 조였다고 믿었던 그 금액을 중동의 오일머니가 30초 만에 청산해 버렸어요. 활주로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쪽 관계자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또다시 기관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생중계 채팅창은 폭발하고 있었어요. 영어와 아랍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화면을 타고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어요.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중계가 이어졌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알호사니 총장이 테이블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류가 펼쳐졌어요. 만년필이 오갔습니다. 독점 가계약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송출됐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신용이 확실한 새 파트너를 환영한다고요. 제가 8년간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같은 날 같은 활주로에서 새 주인이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에 속보 자막이 깔렸습니다. 제 눈이 자막에 꽂혔어요. UAE KF-21 물량 인수에 이어 6세대 무인기 공동개발 파트너 권리까지 전면 인수 추진. 숨이 막혔습니다. 물량만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공동개발국으로서 쥐고 있던 6세대 무인기 기술 접근 권한, 그 파트너 자격까지 UAE가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8년간 기술을 뜯어내겠다고 소스코드를 내놓으라고 악을 쓰며 들이밀었던 그 권리를 UAE가 현금 다발과 함께 웃으며 챙겨간 거예요. 제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모든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화면 한쪽에 방산 전문가 인터뷰가 삽입됐어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방위산업 수석 애널리스트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에릭 주라는 이름이었어요. 안경을 쓴 중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에릭 주 애널리스트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수백억 부채의 무임승차국을 단칼에 도려냄으로써 중동 오일머니를 독점할 완벽한 투자 신뢰도를 증명했습니다. 오늘 사천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K방산의 글로벌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간 사건입니다. 무임승차국, 그 단어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에릭 주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전 세계 금융 단말기에 동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치솟았어요. KAI 주가가 장시작 30분 만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까지 줄줄이 올랐어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다쏘사 담당자 번호를 눌렀어요. 프랑스 파리 본사 직통이었습니다. 라팔 전투기라도 잡아야 했어요. 한국과 끝났으니 라팔이라도 빨리 받아야 합니다. 긴급 인도를 요청해야 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신호음 뒤에 연결됐어요. 다쏘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공항 라운지 같았습니다. 위자야 국장님? 지금 중동 VIP 일정 때문에 바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죠. 둑.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끄는 게 아니에요. 다쏘 담당자가 끄는 겁니다. 중동 VIP 일정이라고 했어요. 사천 활주로에서 금장 로고 전용기를 타고 온 알호산이 총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쏘사도 중동 쪽 거래를 쫓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외상 거래처보다 현금을 쌓아놓은 중동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저는 프랑스한테도 버림받은 거였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집무실이 조용했어요. 바유 대대장은 아까 몽키 스패너를 남긴 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서관도 보이지 않았어요. 건물 전체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만 남은 것 같았어요. 갈라진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중계가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천 활주로 위의 축제는 끝날 줄 몰랐어요. 알 호사니 총장이 송재호 본부장과 나란히 KF-21 앞에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동체에는 국기가 뜯긴 자리만 남아 있었어요. 곧 그 자리에 UAE 국기가 붙겠죠. 인도네시아의 빨간색과 하얀색 대신 초록과 하얀과 검정과 빨강이 나란히 박힐 거예요. 제가 한국을 길들인다며 콧노래를 불렀던 그 72시간이 뭐였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한국은 제가 깝죽거리는 동안 칼을 갈았어요. 칼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칼을 갈면서 동시에 새 손님을 불러들인 거예요. 제가 복도에서 한국 대표단을 3시간 세워놓고 커피를 마시던 그때 송재호 본부장은 활주로 너머에서 전용기 엔진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현금 다발을 들고 날아올 새 파트너의 도착 시간을 손목시계로 확인하며 제 고함을 수첩에 적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브레게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소사 로비스트가 선물한 시계, 금태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이 시계가 제 팔목에 감겨있는 한 저는 승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계는 제가 누구한테 돈을 받고 조국의 하늘을 팔아넘겼는지를 증명하는 족쇄에 불과했어요. 활주로의 환호성이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가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한국과 UAE의 악수가 카메라에 잡혀 전 세계로 송출되는 동안 저는 자카르타의 텅 빈 집무실에서 갈라진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월 27일 오후 1시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발길질에 거칠게 열렸어요. 경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장한 군사경찰 4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위장 군복에 완장을 찬 사내들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대위가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뒤따르는 병사들에게 턱짓을 했어요. 2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이 제 왼팔을 잡았어요. 다른 한 명이 브레게 시계 잠금쇠를 눌렀습니다. 딸깍! 팔목에서 시계가 풀렸어요. 28년간 방산거래의 온갖 자리에서 소매를 걷어 올려 과시하던 그 시계가 군사경찰의 증거물, 봉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팔목이 허전했어요. 피부에 시계 자국이 하얗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하얀 띠를 멍하니 내려다보는 동안 병사들이 책상 위의 서류를 압수자루에 쓸어 담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밀어 넣었던 구겨진 계약 파기 예고장이 나왔어요. 핏빛 직인이 접힌 자국 사이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봉투에 들어갔어요. 노트북, USB, 명함첩, 수첩, 28년 경력의 흔적들이 압수자루 3개에 나뉘어 담겼습니다.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대위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색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제 양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딸깍!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브레게 시계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금속이 뼈를 눌렀습니다. 대위가 제 팔을 잡고 집무실 밖으로 끌어냈어요.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관도 부하 직원도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부터 소문이 돌았던 모양입니다. 쥐새끼처럼 다들 숨은 거예요. 복도 끝에 있는 TV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 화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였습니다. 샤프리 장관이 연단에 서 있었어요. 군복 정장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의 KF-21 공동개발 파기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군사경찰이 팔을 잡아 끌었지만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장관이 계속 말했어요. 철저한 내부 조사 결과 이 모든 참사의 원인은 획득 총괄국장 아리프 위자야의 개인 비리로 밝혀졌습니다. 위자야 국장은 프랑스 다소사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탄시켰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리베이트라고요? 다소사한테 돈을 받았다고요? 시계 하나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관도 알고 있었어요.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산 삭감도 장관의 지시였습니다. 한국 길들이기도 장관의 작전이었어요. 파뮤 대납도 소스코드 요구도 전부 장관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연단 위에서 그 장관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꼬리 자르기. 사저 철문 앞에서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습니다. 네 선에서 알아서 수습해. 그 한마디가 곧 사형 선고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예요. 28년간 충성했으니 설마 나를 버리겠느냐는 어리석은 믿음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군사경찰이 제 팔을 다시 잡아 끌었어요. 발이 끌리듯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단단한 군화 소리였습니다. 돌아봤어요. 토니 하르요노 공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토니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에게 손짓했어요. 잠깐만 멈춰라.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니 참모총장이 제 앞에 섰어요.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요. 참모총장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저와 같은 밤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이유가 달랐겠죠. 저는 제 목을 걱정하며 뒤척였고 토니 참모총장은 조국의 하늘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사온 거예요. 토니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위자야, 내 놈의 얄팍한 갑질쇼가 우리 공군을 30년 후퇴시켰다. 6세대 무인기 연동이 가능한 전투기는 KF-21 뿐이었어. 그걸 내 놈이 파묘로 때우겠다고.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고 깽판을 쳐서 날려먹은 거야. 이제 우리 조종사들은 부품도 없는 고철 덩어리를 몰고 하늘에 올라가야 해. 그게 내 놈이 한 일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었어요.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갑 찬 손이 떨렸습니다. 토니 참모 총장의 눈에 물기가 번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군인이니까요. 참모 총장이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등을 돌렸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군사경찰이 저를 밀어 넣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군 호송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짙은 초록색 철판 차량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좁은 벤치 하나가 전부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올라탔습니다. 등이 철판에 부딪혔어요. 차가웠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했어요. 좁은 창살 틈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자카르타 시내를 빠져나가 교외로 접어들자 군 기지 활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라바야가 아니라 한림 기지였습니다. 활주로 옆에 전투기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어요. 라팔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긴급 도입한 중고 미라주가 아니라 다소사와 가계약을 맺었던 라팔이요. 아직 정식 인도도 안 된 초기 물량 2대가 테스트 명목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날개가 꺾여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날개 파일런에 붙어야 할 무장 체결 장치가 빠져 있었어요. 엔진 카울링이 열린 채 고정되어 있었고 내부 배선이 허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부품이 없는 거예요. 동족 포식을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바유 대대장이 매일같이 겪고 있던 그 참혹한 현실이 활주로 위에 고스란히 널려 있었어요. 날 수 없는 전투기, 부품을 뜯겨 속이 드러난 고철 덩어리, 그것이 제가 조국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호송차 창살 너머로 기지가 멀어졌어요. 군사 감옥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작은 모니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볼륨이 낮았지만 들렸습니다. 사천 출고식 이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중동을 넘어 유럽의 폴란드까지 KF-21 도입 의향서를 보냈다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줄줄이 이름이 올라왔어요. 한국의 전투기를 사겠다고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청업체라고 비웃던 그 나라의 전투기 앞에요. 호송차가 멈췄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군사 감옥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높았어요. 저는 호송차에서 내려 철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어요. 형광등이 노랗게 깜빡거렸습니다. 독방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컹! 울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독방은 좁았어요. 벽과 바닥이 전부 콘크리트였습니다. 침상 하나와 병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손바닥 크기만 했습니다. 오후 5시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저는 침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등을 눌렀습니다. 수갑이 풀린 손목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브레게 시계가 있던 자리 바로 위였습니다. 시계 자국과 수갑 자국이 겹쳐져 있었어요. 하나는 허영의 증거였고 하나는 파멸의 증거였습니다. 압수당하기 직전 갈라진 스마트폰에 떴던 마지막 알림이 떠올랐어요. 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송재호, KI 수출전략본부장. 제목은 없었어요. 본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협상은 끝났지만 인도네시아의 무운을 빕니다. 무운을 빈다. 그 한마디가 뼈를 때렸어요. 조롱이었을까요? 예의였을까요? 둘 다인 것 같았습니다. 28년 경력의 방산 관료를 상대로 항공잠바 차림의 낡은 가시오 지샥시계를 찬 사내가 녹음기와 만년필과 빨간 펜만으로 완벽하게 목을 잘라놓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운을 빈다는 한 줄이었어요. 독방 바닥에 웅크려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브레게 시계의 초침 소리도, KAI의 자녀시간 통보음도, 샤프리 장관의 전화벨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이었습니다. 송재호 본부장이 회의실에서 만년필로 수첩에 적어 내려가던 그 소리가 콘크리트 벽 사이로 울려 퍼졌어요. 싸각, 싸각, 싸각. 제가 내뱉은 모든 오만이 기록되던 그 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언제든 구워 삶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국을 만만한 혹으로 착각했던 그 알량한 오만함이 결국 제 목을 쳤습니다. 조국 하늘의 미래까지 함께요.
독방의 손바닥만한 창문 너머로 자카르타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 하늘을 지킬 전투기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윤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